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2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우. 12땡. 올해 나올 수 있는 최고 높은 땡이 나왔다. 아, 그래요? 12땡은 없는데. 아, 있나? 몰라. 그만둔 지가 언젠데, 지금. 12 사태? 아, 뭐야.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더워졌다.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춥다가 약간 풀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 네.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이제 좀 있으면 1000명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요새 다들 인사가 무탈하시냐, 무탈하셔라. 네,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상황은 심각하게 치닫고 있고. 심각하긴 한데 긴장감은 지난번에 막 늘어날 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아니에요. 그래요? 지방이 심해요. 지방이? 지방도 심하더라고. 옛날 때 좀 뭐랄까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예민해요, 다들. 네, 신경도 날카롭고. 좀 하긴 그래. 애들도 계속 집에만 있고 다 어딜 못 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게 갈등이.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오늘 네. 이 지금 별별시대 녹화하러 오면서 네. 전화로 애랑 한판 했어요. 아, 애 기말고사인데 네. 시험 공부를 하는데 노트북을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노트북 열어놓고 뭐 음악 들으면서 한다는 거지만 딴짓도 하고 하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노트북을 뺏었어. 아침에 딱 놓고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서 공부를 안 한다고 집사람한테 온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바꾸라고. 그래서 또 이 꼰대 짓을 좀 했는데 네. 얘는 이제 후회할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게 뭐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그렇지. 쌓여서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별별스타 안에 보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 네,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오늘 별별스타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주, 창원, 울산이 그 타켓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르면 다음 주에 파주, 울산, 창원, 천안, 부산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서 대출, 청약, 세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 부산 동래, 남해운, 해운대, 연제, 수영 등 5곳과 대구, 수성, 경기, 김포 등 7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추가 지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지정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들은 1순위가 파주 아파트입니다.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 7일 기준 주간 상승률이 1.18%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 다음에 울산도 직전 3개월 주택 매매 가격이 2.32%를 상승했고요. 아파트는 5.02%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 남구 집값이 급등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고 해요. 자, 다음에 세 번째가 창원인데요. 창원도 지난 3개월 1.72% 오른 가운데 외지인들의 원정 매매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성산구, 의창구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라고 합니다. 또 지난달 5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던 부산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간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강서구, 사하구, 부산 진구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천안도 서북구가 규제 지역 지정의 가능성이 높고요. 대구는 달서구가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하면서 집값 상승률이 미미한 지역은 면, 동 단위로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해요. 전체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핀셋으로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청주나 경기도 양주 등 일부 지자체가 규제지역 해제를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상승하는 풍선 효과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은 일단 첫 번째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 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는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또 투기 세력이 그쪽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광명 뉴타운을 다녀왔어요. 광명. 네, 광명에 이제 광명 뉴타운의 첫 분양단지였던 16R구역이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14R, 15R구역이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 또 막 광명 뉴타운 4R, 5R, 1R, 2R 뭐 이런 데들은 지금 11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주하거나 철거하거나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향해 가고 있는 뭐 11, 12R, 9R 이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뭐 이미 지금 이주하고 있는 재건축 8구단지, 10, 11단지 이런 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여기가 2018년 8월 27일에 8월 28일 시점으로 해서 투기가지고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사장님 여기 부동산 사장님한테 투기가지고 지정되니까 어때요? 규제 지정에 효과가 좀 있나 했더니 그 당시에 조금 주춤하더니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올랐다. 그리고 오히려 규제가 생기니까 그 이전에는 투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 네. 실수요자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규제가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작은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려는 그게 있다가 꺾이니까 실수요자들 이 대출 규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돈을 들고 오더라 그러면서 탄탄해지는 가격은 오히려 올랐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 규제 지역이 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규제 지역 지정이 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걸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걸 통해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데 영향이 있는지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효과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매물이 꽉 잠기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매물이 없어지면서 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규제 세트들이 투기가지고 작동되고 규제 세트들이 작동하면 재고주택 매물이 감소하면서 수요는 뒤늦게라도 뛰어들려는 야 여기가 그래도 괜찮은 데인가 보다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매물은 없고 수요는 다시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반복돼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경우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작동하는 효과가 이게 올바른 말 그대로 진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끔 지금 디자인이 됐는지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부산이나 몇 개 구가 지금 지정이 됐고 요번에 또 지금 뜨거운 지역도 지정을 하는데 당장 지정되고 나면 파주라든가 이런 지역들로 가면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부터 탁탁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좀 도망 나오는 걸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오히려 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케이스거든요. 제가 경기도의 모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원래는 그 아파트가 7억 되면 팔려고 그랬어요. 한 4억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에 샀어요. 이거저거 들어가 취득세랑 비용하면 한 4억 8천 정도에 아니다. 4억 8천이 아니라 4억 한 3천. 4억 3천 정도에 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이거 한 6년 정도 후에 한 7억 정도 진짜 잘 운이 좋아서 8억 정도 가면 나 이거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그 정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규제 지역이 됐잖아. 규제가 들어오고 이게 안 풀리잖아. 그랬더니 지금 이제 호가가 10억이에요. 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게 중간에 7억 8억에 팔 수 있었으면 얼른 팔아 먹었지. 그리고 이제 했을 텐데 지금 이제 못 팔아. 전세가 6억이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아무튼 규제 지역 지정되면서 뭐 규제 지역이 아니라 오를 이유가 있었으니까 올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세금 때문에 못 팔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세금을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고 파느니 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또 이제 매매가가 오르고 나서 그 지역에 이제 물량이 또 조금 잠기고 요새 또
전세 난리라고 하니까 전세 가격 올려주니까 전세 가격을 올려받아가지고 돈은 또 들어와. 이제 들어올 몇 년 뒤에 들어오겠죠. 그러겠죠. 네, 그럼 요새 이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많이 못 올리니까 이제 그럼 결국 들어오게 되면 좋은 건데 이런 상황들이 또 계속 반복해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매물 잠김 현상이 나면 결국 임대료밖에 못 움직이게 되고 임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또 임대 가격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작용의 반복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됐던 지역들이 이제 지방 불장이 막 이어지니까 그렇죠. 또 반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서울 수도권도 지금 그런 풍선 효과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후행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도 핵심 지역 중심으로 지정하면 그런 역할들을 밑에서 받쳐주고 이 돈이면 차라리 간다? 뭐 이런 게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전국이 난장판이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겠다. 자, 일단은 뭐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가만두면 더 많이 올라갔을 것을 어떻게 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덜 오르게 했다? 그게 항상 이 규제를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이야. 네. 야, 완전 폭등할 거를 그렇죠. 그거 해서 이만큼으로 막은 거야.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정책은 뭐 필요 없어. 그런데 문제는 풍선 효과에 대한 부작용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반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훨씬 덜 올랐어. 아무것도 안 해서 훨씬 덜 올랐을 거야. 나도 그렇게 주장해야죠.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왜 자꾸 이상한 규제를 했어? 부작용.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어저께 아시는 분을 좀 만나 뵀는데 이번에 이제 일산 쪽이 별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남들 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난리칠 때 일산의 분들의 소외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김포 딱 지정하고 나서 지금 일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요. 네. 네이버에서 저희 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매주 검색어 순위를 발표를 해요. 30위까지. 3주 연속 1위가 일산이에요. 그렇죠. 검색량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맞아요. 주당 8만 건 정도 검색이 이루어져요. 이게 보통 1위가 한 5만 정도 이렇게 4만 뭐 이 정도 선이었는데 압도적으로 검색량이 많은 수치로 해서 일산 검색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집값 다 올라서 우리 집값만 안 올라서 이거 소외감이 심했는데 규제 지역 딱 김포 묶어주시니까 일산으로 불이 번져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지금 얘기하셨던 지역들 중에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별별수다 얘기할 때도 대표적인 마피 지역들. 그래서 공급이 너무너무 많고 정신이 없다. 그리고 창원 이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들 박살나는 거. 사업이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 때문에 침체고 이 얘기들 했었거든요. 지금 뭐 좀 상승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데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또 뜨거워지는 시점이 있으면 바로 지금 이번에 칼날 또 맞을지 모르잖아요. 네. 일단도 뭐 규제가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지켜봐야지. 어쨌든 풍선 효과가 생겨서 그쪽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그 집값이 올라가면 또 지정한다는 거잖아요. 또 지정하면 또 번질 거고 또 번질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일단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이렇게 하면 전국 집값을 한 단계 다 끌어올려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네. 이 규제지역 지정과 이 지정에 따른 효과가 실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LH의 엉터리 전망이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보합이라던 집값이 변창흠 취임 후 하락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 중인 LH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변 후보자 취임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변 후보자 취임 전만 해도 중기보합세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망했지만 변 후보자 취임 이후 2년 연속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LH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재무 계획에 따르면 LH는 경영환경 분석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금리 변동,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인구 변화, 세제 개편으로 하방 압력이 증가해 중기적으로 보합세가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었는데요. 변 후보자가 취임을 하고 났더니 이제 시장 전망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에 발표된 내용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세제 및 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하향 안정세가 전망된다라고 분석했다라는 겁니다. LH가 이런 전망을 내놓았을 때는 임대차 입법에 따른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화하는 이런 모습 상황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시장에서 해결 기미가 없는 전세난이 결국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 정작 LH는 하향 안정세를 전망했다라는 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내용이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8년 보고서, 2019년 보고서, 2020년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거의 공기관들이 이 정도 아니었을까? 지금 그거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리고 감정원이나 한국감정원이나 LH에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지금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왜 만들어 자꾸?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어용 언론 있잖아요. 어용 기관? 뭐 공기관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신뢰가 없는 거지. 자처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냥 뭐 어떻게 이게 시장 민간의 눈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뭐 감정원이 LH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마지막 저놈 말이 맞네? 앞으로 귀담아 들어봐야겠나라고 했는데 딱 빤히 봐도 거의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박정희 뭐 전두환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북한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지. 뭐 우리는 뭐가 됐을 겁니다. 뭐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헛소리 한다. 지들만 믿는 그런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 올해 한국감정원에서 네. 2020년 올 초에 2020년 주택시장 전망 어떻게 요약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네? 네. 매매 가격 수도권은 0.8% 떨어지고 지방은 1% 떨어질 거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은 보합이고 지방은 1.2%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악재도 터졌어. 근데 지금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한국감정원의 얘기를 예를 들어 전적으로 신뢰도 아니야. 절반만 신뢰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감정원은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냥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반대로 가면 되겠네. 반대로 가지 마가 아니라 이거 만들면서도 보고서 만들어 올리면서도 그럴 거 아니야. 야, 네. 새끼야. 지금 이렇게 부동산 이런 시절에 이딴 걸 전망이라고 우리 이름은 낼 건데 갖고 왔어라고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 예상. 추측. 네, 물론 아니 실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지금 계속 틀리는데 감정은 전망 누가 봐. 비웃으려고 뭐지. 이 새끼들 올해는 또 이놈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전망했을까. 어떻게 네. 될까 볼 거고. 지금 LH 얘기도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빤히 이거 나오기 전에 임대차 3법,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부작용 날 거다. 실제 그 부작용이 나고 있고 지금 민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올해는 맛만 먹은 거고 내년에 진짜 심각하다고 얘기하죠. TOP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내년 봄이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한다. 뭘 근거로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건지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뻔뻔한 건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을 못 해오면 저희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런가 보다.
얘네도 말하기 싫은가 보다. 넘길 텐데 이렇게 들어놓고 얘기를 해서 보면 아이고 결국 반복이지. 무능하냐 뻔뻔하냐 사이에 갈등이네요. 아니야. 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제대로 덜 돼 있으니까 대책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공기관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위에 대가리들이. 그리고서 우리는 안정된 겁니다. 안정됐다고 말하면 안정된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냈다라기보다는 공기관들의 희망사항을 보도자료로 냈다. 뭐 희망사항을 보도자료로 내면 안 되지. 자료, LH고, 감정원이고, 그 많은 말 그대로 백데이터들 공개도 안 하고 지들만 쳐보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으면서, 공개가 다 안 되잖아요, 자료들이. 그래서 공백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하는 민간의 데이터,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갖고 있으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따의 결과들을 내고 있다는 거는 직무유기하는 거지. 그러게. 이거 월급 누가 주는 거지? 제가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일을 똑바로 못하면 해고해야 되는데 조만간 어떻게 해고되나요? 좀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차라리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거면. 아니 그냥 계속 해. 계속 사람들이 계속 이제 웃겠지. 지금 오늘도 결국은 이걸 꼽은 것도 네. 그런 뉘앙스신 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이게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던 기사더라고요. 관심이 보였던 건 네. 그거 아니에요. 이놈들은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입법을 했냐. 그러니까 입법할 때도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입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전망을 갖다가 LH 이름으로 찍어낸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지.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이사 계획이 있는 집주인이 100명 중 9명으로 10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 피데스 개발과 대우건설, 이지스 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더 리서치 그룹을 통해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향후 이사 계획이 있으냐는 질문에 이사 계획이 있다라는 답변이 9.3%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21.5%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크게 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향후 이사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의 비중이 9.3%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20%를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 약 95%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매입하는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정부의 천년 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이 모두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저렴한 분양가가 중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은 지난해보다 12.3%포인트 하락했대요. 반면에 시설, 서비스 품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은 지난해보다 14.8% 올라갔다라고 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조사 중 올해 가장 큰 폭의 공간 수요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집에 머무른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내 공간 변화의 요구도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수요자 수요에 맞는 새로운 공간 상품 개발과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사 계획이 있대요. 네, 그런데 굉장히 낮대요. 9.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사 계획이 줄어들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3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2017년 30.4%였는데 9.3%니까 뭐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해. 지금 이런 규제하에서 이게 사실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많이 침해된 상황이다. 이게 세법이고 뭐고 온갖 법들이 다 얽혀 있어서 전문가들도 자기 헤쳐나가질 못해. 왜냐하면 법을 알아도 그거에 맞는 물건 찾기가 힘드니까. 시장에 맞는 물건들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울며 겨자며 웃긴 거야. 그냥
불편해도 조금 진짜 정 그런 게 아니면 또는 이렇게 얽혀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얼른 이 규제들이 조금 거치기를 바라면서 이게 규제들도 그냥 뭐 알기 쉽게 이렇게 디자인되는 게 아니라 다 그물처럼 이렇게 얽혀 있고 그게 또 명쾌하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또 정해진 것도 아니라 해석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코에 걸면 코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많아. 하나 까뜩 하나 잘못됐다가 와장창 박살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냥 야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야. 실제 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그물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거든. 그래서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정 필요하신 분들은 이사를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가 갈아타기는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의 95%가 갈아타기 하겠대요. 그럼 결국은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형태로의 주거 이전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도 만만치 있는데. 않아. 이게 희망은 하시겠지만 쉽지 않지. 그렇지. 이게 갈아타기가 규제가 없을 때도 이사 날짜 이런 거 안 맞고 뭐 어쩌고 하면 그게 만만치 않은데 요새는 워낙 힘들잖아요. 자금 조달, 출처 이런 거부터 해서 다 맞춰서 대출이랑 하나로도 삐끗하게 되면 신용대출 응급해서 갖다 쓰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굉장한 준비를 통해서 옛날처럼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일단은 실수요자들의 어떤 갈아타기 움직임들이 그나마 지금 있는 이사들의 거의 대부분이다. 네, 아주 찐 실수요 갈아타기만 남은 거네. 네. 자, 다음 세 번째 얘기가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정책. 뭐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라는 건데 당연히 동의하겠죠? 저는 질문이 병신 같은 거죠. 그래요? 네. 이거는 질문 자체가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야.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야,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 생수는 50원에만 무조건 팔도록 하게끔 해야 된다고 하면 생산자 누가 걱정해 주겠어. 야, 길 그렇죠. 가다가 50원에 사 먹을 수 있으면 그냥 무료로 준다고 그냥 해. 그러면, 그래, 물은 우리나라 한 국가니까 그렇죠. 무료로 먹으면 되겠네. 다 찬성하겠지. 막 찬성률 80%, 90%. 그렇지. 야, 앞으로 세금은 없는 걸로 하자.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은 없는 걸로 하자. 주민세 없는 걸로 하자. 야, 그래, 세금 안 내면 좋네. 그거 100%지. 야, 민간택지 주택 분양가는 제한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자. 좋지.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놈들 입장에서는. 지을 놈들이 지을 생각을 안 하는데. 야, 싸게 나온다는 민간주택 새 아파트 어딨어? 그러니까. 지을 놈이 없어. 이 질문이 멍청한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거 하면 확대 찬성하냐 안 하냐? 저희는 사업 안 하려고. 100% 반대지. 실제로 다 사업 계획이 없어요. 지금 기존에 사업했던 데들도 네. 지금 뭐 몇 년 전에 더덜싸고 있던 아파트 언제 분양할 거다라고 했던 데도 봤더니 지금 집 다 져가는데 그럼 입주하고 분양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계획이 없대. 다 대책이 안 서. 이 규제 하에서는. 그렇죠. 지을 놈들이 안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받을 사람들은 질문이 멍청한 거야. 받을 어쩐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좋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게 맞아지게 되면 공급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요구와 수요가 더 드러난 것 같은데요. 저렴한 분양가를 선호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시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 요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히려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멍청한 얘기지. 그래요? 오늘 발언이 좀 막 나가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나 봐. 왜 여기서 풀어? 네. 저렴한 분양가가 짱이지. 지금은 분양가가 싸잖아요. 분양가 규제를 그렇죠. 졸라 해내가지고
분양가가 옛날에는 진짜 분양가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청약했다고 해. 야, 이 분양가는 이 동네 이 분양가는 기존 주택 가격 이거에 비해서 좀 세다. 그래서 고민하고 청약 안 넣고 이런 게 있었어.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넣는 거지. 여기서 네 번째는 그 얘기가 아니야. 아, 그래? 그 얘기가 아니고 저렴한 분양가가 중요하다는 비율은 줄었고, 아, 줄었고. 상대적으로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늘었다.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거든. 분양가가 계속 싸다는 인식은 있으니까 더 싸야 된다. 그게 얘기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는 이미 지금 분양가가 다들 아시다시피 분양만 받으면 입주할 때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싸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대신 좀 집을 잘 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앞서 질문 얘기랑 똑같은 거지. 야, 분양가 상가집 때문에 우리 손에 별로 이득도 별로 없이 팔고 있는 건데 뭘 네. 품질을. 근데 당연히 기왕이면 당첨만 시켜주면 감사하고 좀 더 잘 줘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요구를 하는 목소리는 더 근데 커질 이거 수도 있겠지. 설문조사 대상이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 1000명이니까 집을 갖고 있는데 뭐. 똑같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지. 나도 그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지.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죠. 저희 집사람도 요새 맨날 얘기하는 게 언제 한번 우리도 집수리 한번 하자. 지금 13년 차, 14년 차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예, 집이 이제 막 애들 인테리어. 어릴 때부터 막 그림, 아이 낙서. 시절에 이거부터 다 있거든. 그리고 음. 이제 좀 이거저거 뭐 후드도 고장났고 그래 전체적으로 한번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막 집에만 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같이 태우고 나가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한번 하고 오는 거지. 이제 같이 그렇지. 이게 집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분명히 반영된 건 있을 거라고. 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큰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동시에 거실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들 좀 더 강화되지 않나, 요구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다 그냥 그러한 질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빌딩 투자가 몰리면서 100억 원대 매물 놓고 계약금 입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은데요. 자, 공인중개사분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다른 투자자가 끼어들어서 입금일 하루 차이로 계약이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 50억에서 200억 미만 빌딩 가격이 최근 5년 내에 연평균 12%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택 규제 강화로 투자 수요가 빌딩을 향하게 되면서 좋은 매물을 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수세가 클 때 발생하던 계약금 입금 전쟁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입지의 중소형 빌딩 시장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주가 건물 가격을 간보기 위한 허위 매물을 내놓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에서 매매 가격이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업무 상업시설, 중소형 빌딩이죠. 의 평균 거래 가격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 상승했다고 하고요.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연평균 15%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2015년 1,076만 원이던 빌딩의 연면적 평균 거래 가격이 올해 2,132만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해요. 지난해와 비교해도 6%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건물로 향하고 있다. 건물 수요는 많지만 좋은 입지에 매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빌딩 중개업체 등이 건물 확보를 위한, 매물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저금리, 불안한 경기 상황 등이 얽힌 현 상태에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건물만큼 매력적인 투자는 많지 않다. 고가 아파트를 팔고 시장에 신규 진입한 수요도 있고 늘고, 그래서 매물 확보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즉 앞으로도 당분간 중소형 빌딩의 매매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남의 이야기 같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30억 정도 하는 시대에 빌딩 가격 100억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 않는 이유. 저는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자, 빌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 번째는 부럽다. 부럽다로. 네,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세서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부담스러운 시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냥 밀어내고 있잖아요. 주택시장 들어와봐. 종부세를 아주 그냥 조져버리려니까. 뭐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와, 진짜 종부세 사람들 고지서들 인증하고 올려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걸 내야 됩니까? 종부세, 그 밑에 주민세 해가지고 사람들 재산세. 그래서 내가 올해 뭐 5천 얼마 아파트 하나 갖고 이걸 사람들 내는데 보여주는데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정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현금 자산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뭘 안 하겠다라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주택이 아닌 비주거 시설. 근데 이게 빌딩이라는 이유도 100억 빌딩이 요새는 빌딩이라고 얘기하기 그런 수준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그래 버렸어. 네, 지금 그랬잖아요. 그냥 가다 보면 저게 100억짜리잖아요. 동네 길 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워낙 이렇게 세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서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옆집에 누구도 집 저거 세금 부담스러워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팔고 갈아타면 내 매수 경쟁자잖아. 그리고 이 상가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랑 달라서 물건의 개수가 많아잖아요. 좋은 위치에 좋은 것들. 그렇죠.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특히 뭐 서울이다 지역을 딱 이렇게 한정해 버리게 되면 더 그렇잖아요. 저도 건물주가 되고 싶네요. 그러게. 네. 저기 뭐라 해야지?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네. 그냥 주택 아닌 걸로 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내 땅을 깔고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네요. 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요식업이 굉장히 힘들죠. 그다음에 개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남의 얘기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시장에서의 동향을 좀 보면 그런 소매점을 중심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무실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굳이 만나지 않고도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무실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아무래도 중소형 빌딩의 수요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대감을 더 올려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역으로 그런 수요가 안 받쳐준다 그러면 중소형 빌딩을 매수를 했는데 죄다 공실나 공실도 버리면 또 스트레스죠. 그렇죠.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격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부럽네요. 그런 거 안 해주나? 주택을 근린 상가로 이렇게 용도 변경, 네. 근린 생활시설 사무실로 용도 변경 이런 것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럼 아파트 사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무실로 쓰고. 죄송합니다. 이게 주택가는 돼. 예? 주택가는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가는 되는 게 아니라 주택가에서 사무실 지을 때 이런 건 되니까 용도 변경 되려나? 근데 아파트는 공동 건축물이 그래 쉽지 않겠구나. 네. 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 네. 다섯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분양가 낮추고 되팔 때는 LH의 매각항은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부분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문 대통령의 힘을 실은 변창흠식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창흠식 주택 공급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고 환매조건부 방식을 함께 적용해서 시세 차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택법 개정안도 이미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공공자가주택 방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환매조건부 주택하고요.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입니다. 환매조건부는요, 분양주택을 매각할 때 LH 등 공공의 주택을 되팔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과거 2007년에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행했던 환매조건부 주택의 결과는 미분양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모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얘기해요. 또 토지 임대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을 해왔었는데 인근 주택 수요를 흡수해서 일부 주택 가격 안정에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다른 로또 아파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에 2억 500만 원에 분양된 서울 서초구 LH 서초 5단지의 토지 임대부 주택은요, 전용 84제곱미터 호가가 12억에서 13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다른 로또 아파트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공공자가주택의 방안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도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도심 역세권 고밀합니다. 저렴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변 후보자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기존에 김현미 장관이 추구하는 공급 방식하고 변창흠식의 공급 방식하고 바뀐 게 뭐가 있는지. 뭘 바뀌었어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가지고 얼굴만 사람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해서 있던 얘기들이고 맞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박원순 시장 입에서 나오던 얘기예요. 박원순 시장님 밑에서 서울시가 하고 있던 얘기들의 반복입니다. 네. 몇 년째.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야. 오세훈 시장님 말기부터도 있었던 얘기고 그냥 그 내용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0년도 넘은 떡밥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밀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이 안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좀 다르겠죠.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공공자가주택? 자, 공공자가주택. 이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네가 잠깐 들고 있다가 무조건 LH에 환매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잖아요. 맞아요. 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네가 돈 들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데 팔 때는 우리한테만 환매할 수 있고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지. 넌 이걸로 자산 재테크는 안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제 이런 조건으로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임대 사는 건데 그냥 전세 사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전세금 줬다가 나중에 이제 환매도 아마 옵션이 붙겠지만 어느 정도 이윤이라든가 뭐 시세 뭐 이런 감안해서 환매하는 조건을 붙이겠죠. 뭐 전세 사는데 전세보다 나쁠 수도 있네. 왜? 보유세나 이런 거 부담해야 될 거니까. 상승분 전세는 전세금만 돌려받지만 대신 반대로 이제 올라간 금액 일부 조금 이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유리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좀 단점일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효과가 있을 거냐? 뭐 효과가 있으려면 이게 이런 게 엄청 많이 막 빈 땅에다 지어서 만들어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임대 얻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내 집에서 가겠다는 수요가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이걸 소유하게끔 해서 분양하는 거나,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라나. 그리고 수요자들은 이 주택에 열광을 할 거냐? 열광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망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해봐야 그냥 또, 이거 결국은 자격 요건이 되게 까다로울 거라고요, 얘도. 그러니까 무주택에 뭐해, 막 이런 거 하는 조건으로만 넣겠지만, 지금 신혼희망타운 꼴 날 거예요. 신혼희망타운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어떤 주거 사다리를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금도 자랑 정책처럼 지금 계속 포장을 하지만 그 실제 내부를 보면 위례라든가 인기 지역에 몇 개 신혼희망타운 빼고 나머지는 경쟁률도 안 높고 미달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사실 근데 이제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지. 거의 그런 식이죠. 이것도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겠다. 개조가 됩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런 걸로 집을 사서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살다가 가면 LH 지금 나오는 게 다 꿈나라 얘기 같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집은 집으로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상을 네 뼛속 깊이 넣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 개소리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정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일부 시도하다가 망할 거 아니야. 결국 이거만 받아 먹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때 이거 들어가지고 똑같은 얘기야. 지금 3년 전에 무슨 얘기 나와. 내가 그때 전세 들어가지 말고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전세를 안 들어가고 샀어야 되는데 내가 집을 전세를 들어가가지고 지난 3년간 망했어요. 요새 이제 우리 다음 얘기하려면 벼락거지가 제가 됐어요. 그 꼴이야. 지금 이거 그거 가는 그거밖에 더 돼? 앞으로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 계속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얼마 의미를 부여할 거냐. 토지 임대부 주택도 뭐 비슷한 케이스고요.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해서도 할 얘기 많은데 이게 토지 임대부 방식의 주택도 사실은 뭐 성공한 투자다 돼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초 내곡지구 이런 쪽에 가면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한 애가 있는데 다른 기사 제가 봤을 때 얘도 분양가보다 지금 가격이 월등하게 올라서 토지가 내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물만 분양을 했어도 어쨌든 건물은 내 거니까 성공했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당연히 그럼 그거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 상대적으로 다른 주택에 비해서 페널티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제일 이쁠 때잖아. 입주한 지 10년 지나서 제일 힘 포텐 단지들 완전 생뚱맞은 이 보금자주택 지구였던 지역에다가 지금은 이제 잘 갖춰지고 살기 좋고 하니까 지금 이제 제일 이쁠 때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지나봐. 지금 낡아서 주공아파트처럼 껐덕껐덕 막 지금 낡아가지고 배관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땅은 내게 아니야. 그리고 내 땅이 아니라서 재건축도 못 하겠고 결국 가면 이것도 나중에 토지의 분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 이미 있었던 거야. 서울시 옛날에 시민아파트 70년대, 60년대, 70년대 막 시민아파트 지을 때 서울시 땅에다가 아파트 져가지고 막 공급해서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용산에 서부이촌동에 중산아파트를 하고 있어요. 니네가 이거 주택 분양할 때 땅도 같이 분양한 거다. 땅 내놔. 소송하고. 아니야, 니네 건물만 판 거야. 그래서 땅 내놓으라고. 그럼 땅을 우리한테 싸게 팔아. 싸게는 못 팔겠는데? 이게 시가가 있는데? 그거 30년 전에 땅값으로 줬으면 싸게 받았을 텐데 30년 후에 땅값으로 가가야 되니까 야씨 그 땅값이 부담스럽지. 그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단지예요. 결국 그 문제가 반복될 거야. 실질적으로 서울의 대부분의 시민아파트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서울시가 부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짓는 SH공사 아파트들 입주권 주고 이런 형태로 털었거든요. 그 짓을 안 했어. 근데 또 하겠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왜 주택을 소유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는 걸 죄악시해? 저는 좀 싫어요. 자, 어쨌든 시장에서 원하는 게 지금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건물만 소유권을 줘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현재 지금 변 내정자께서 얘기정하시는 부분들은 반시장적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실패했다라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더 꺼낼 카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이 막힌 거지. 아니야, 그분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 다 집은 이런 식으로 지어서 내 집을 소유할 필요 없다. 요즘 뭐 그런 얘기, 소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안 책임져줘.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자꾸 희망해요. 그걸 책임져 주려면 진짜 세금 공화국 말 그대로 세금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국가가 뭐 이렇게 위대해. 나는 그런 큰 국가가 싫어요. 자,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 토지 임대부 방식 얘기 나올 때 토지 공개념 얘기 나오고 막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중국 되는 거야? 중국은 땅은 다 나라 거고 건물만 이렇게 하잖아요. 임대 조건이 100년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이에요. 잘 몰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공공자가주택 방안이라고 내세운 부분이 과거에 실패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리바이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머지 내용이 이제 공공이 주가 돼서 재개발하는 그렇죠, 공공재개발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지금 LH가 주가 돼서 SH랑 같이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공공재개발 12월 발표하고 1월 할 건데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아줄 문제다. 다른 동아줄이 나오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누가 될지에 따라서 이 공공재개발의 문제는 공공이 주도가 되는 정비 사업의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이것도 계속 맨날 하던 얘기예요.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방법인데 왜 그러느냐? 이 도심 역세권 고밀화를 하게 되면 이 역 주변에 있는 지주들은 좋죠. 이게 그러니까 고밀화 엄청 역세권 고밀화 그러니까 용적률 1000%짜리 건물들은 살고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별로 좋지 않아. 이 300%짜리 아파트랑 500%짜리 아파트랑 만족도가 당연히 용적률이 낮은 애들이 좋아요.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는 실거주 주민들, 입주민들 입장, 조합이 추진이 되는 이런 사업장들은 이걸 그렇게까지 이거밖에 할 수 없으면 이걸 하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근데 이 역세권에 있는 소형 지주들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다 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얼른 팔고 나갈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또는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지주들은 당연히 민망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업들이 되면서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공급이 될 거예요. 뭐 공급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근데 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도심 역세권에다가 청년주택 짓고 있는 것들이 저희 동네에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서 가끔씩 올리는데 막 짜증나서 올려요. 왜? 역 주변에 그냥 벽 치고 있다니까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렇게 막 벽을 쳐가지고 역 주변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쌓였어. 와, 저 성벽을 넘은 역이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엉터리지. 왜 엉터리냐? 정상적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꽉 억제해서 눌러놓고, 그나마 하려는 것들은 니들이 하지 마. 우리 공공이 할 거야. 하려면 내 뒤에 줄 서라.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하고 억누르면서 이러한 형태로 공급을 자꾸 역세권, 지금 이 도심 역세권 고밀화에 하나 더 붙어 있는 얘기가 뭐냐면 주거비율 상향이거든요. 뭐 주거비율 90%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상업지역 땅에다가 아파트를 90% 짓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를 정할 때는 여기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라고 해놨는데 집을 져놓으면 한 번 집을 져놓으면 그게 다시 다른 걸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토지의 효용, 도시 계획 측면에서 다 엉터리인 거지. 지금 너무 급하니까. 왜 지금 하고자 하는 재개발 재건축 한쪽에 막아놓고 상업지역 가서 왜 이 짓을 해? 그러니까 자꾸 고름이 차는 거야. 종기가 커지고 있어. 터트려서 잡아야 되는데 종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터트리고 새살이 차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아무튼 지금 얘기된 이 방식들 자체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자, 근데 변 내정자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2019년에 한 적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법률적으로도 보면 이 판결 갈등 이런 게 있으면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공공의 행정자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사업. 그래서 이제 뭐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 얘기가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이 주도가 돼서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할게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키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할래. 왜냐면 공공재개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왜냐면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안 가는 거지.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얘기 나왔던 도심 역세권 고밀화에 관련돼서는 그 내정자가 한 얘기를 잘 보면 저렴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잘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지금 이 역세권 고밀화 얘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지금 결과물로 만들어져서 보여진 거 있어? 없잖아 아직까지도. 아직은 없죠. 네. 왜 안 했어?
왜 하겠지. 한다고 했으니까. 네. 예전에 그런 거 생각은 나. 이 철도 역사들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네. 결국 서울시에서 뽑아내겠다라고 했던 계속 공급 얘기가 음. 행복주택 같은 스타일의 임대아파트 이런 중심이고 분양용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지금 뭐 청년주택들도 결국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놓는 임대아파트잖아요. 그 임대아파트 공급도 있다. 근데 그 임대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이제 원룸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 원룸 청년들을 위한 주택들은 지금 대학가 이런 데도 싸요. 굳이 이런 공급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청년들의 주택 임대료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단지 아파트 소위 말하는 선호도가 높은 그렇죠. 그런 주거 지역의 아파트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으면 그게 될 거다. 조금 원인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역시 어긋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무주택자들의 뼈 때리는 신조어 공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벼락거지, 부동산 분류, 청무피사, 집값 등등의 신조어 공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신조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독 무주택자와 관련된 자주 섞인 말들이 많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분노를 표출하면서 신조어가 집중적으로 생겨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짓 신세가 된 무주택자를 스스로 벼락거지라고 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호텔 전세방에 사는 무주택자를 호텔 거지라고 한다. 집은 있지만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하우스 오브 푸어에 이어서 최근에는 렌트 푸어가 등장했다. 급등한 전세값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하우스 푸어처럼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라는 뜻으로 이생집망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고 해요. 무주택자가 겪는 좌절감과 관련된 신조어도 많은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 부동산 블루라고 연일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값으로 좌절감에 빠진 무주택자가 겪는 우울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영끌, 공황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한다는 뜻의 패닉 바잉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부동산을 대표하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집값이 너무 오르자 매매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으로부터 2배의 계약금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비꼰 베베테크라는 말도 생겨났고요. 또 배액 상환을 막기 위해 매수자가 미리 중도금을 내는 것을 강제중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또 나아가서는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에 주택 청약을 포기하는 청포족들도 있고요. 또 청약은 무슨 프리미엄 주고 사라. 그래서 청무피사라는 얘기들, 그리고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된 물량을 계약하는 매매인 줍줍족,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늘어나고 얘기합니다. 무주택자들의 어떤 안타까움이 이러한 신조어에 가득 담겨져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뭐 많이들 접해보신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벼락거지는 저희 북카페에서 누가 쓴 말로 유명해져가지고 니들 아무것도 안 했지 이제 벼락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올라탔는데 못 탔기 때문에 벼락거지가 됐다. 아주 좀 센세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많이 지금 활용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씁쓸하지요. 씁쓸하고 뭐 근데 좀 약간 이 말만 듣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느꼈던 뭐 이 베베테크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강제중도금, 베베테크 이게 항상 있었던 사실 중개업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약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각 가게 올라서 중도금 좀 먼저 보내세요.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강제중도금, 네. 배액배상, 베베테크 참. 이생망이란 말은 좀 있었는데 여기 집이 들어가서 이생집망이 됐네.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원래 있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생집망이 됐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부동산 때문에 이제 우울해요. 부동산 블루, 부동산 블루 또 많죠. 패닉 바잉.
패닉 바잉 다음에 이제 크라잉 바잉이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아. 저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저는 경험했던 거니까 지난 2000년대 상승장에 패닉 바잉 이후에 이제 울면서 사요.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막 공포에 쩔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 그 다음에는 울면서 사는 게 아씨 내가 이거 더 안 오를 건 아는데 집이 필요해서 사는 거다. 안 오르는 건 나도 알아. 이거 울면서 사 실제로 봤었거든. 그렇게 사는 사람들까지 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고. 할 사람이 다 산 거야. 아이고 뭐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부동산 키워드들 용어라서 한번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유쾌한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뼈 때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단어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는 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에 참 많이 봤었던 영끌, 뭐 패닉 바잉 이런 단어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참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네. 우리가 여기에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이 훨씬 많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고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런 신조어가 좀 사라지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사라진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시기가 오면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먹고 사는 저로서는 조금 싫기는 한데 그러나 또 그런 시기가 또 와야 대다수의 국민이 좀 이제 피로해하지 않고 좀 숨 좀 돌리고 안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또 아이러니하게 나는 조금 잘 안 돼도 시장은 좀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내년에도 그러게요. 또 이 부동산 이슈들 특히 임대 시장에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네, 연말 준비는 잘 하고 계세요? 저 지금 사실 오늘 끝나고 가면 네. 대학원 마지막 과제 기말고사를 과제로 대체했는데 너무 난해해. 한 학기 동안 배운 수업을 그 한 교수님께서 다이어그램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내래요. 나 사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온라인 강의였으니까 1강부터 14강까지를 다시 다 봤어요. 그러면서 A4 용지 한 20장 정도로 키워드를 적었어. 이걸 이제 A4 하나로 다시 요약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 한 페이지 넘어가면 안 내는 것만 못해요. 교수님 말이.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잘 이해도 안 가고 잘 모르겠고 열심히 수업을 안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거 아무튼 그거를 오늘 방송은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나가겠네요. 녹화는 이제 12일에 하니까 그렇죠. 내일 11시까지 내야 되거든요. 오늘 곧빌 바짝 쥐어서 그거를 마무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저는 방학이고 2020년에 하려고 했던 주요한 것들은 얼추 끝내지 않나. 그러면 제가 이제 취미 쪽에서 못한 게 있어요. 막 뭐 만들려고 이렇게 벌려놨던 것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하고 이제 연말 잘 나머지 보내면 가족들과 잘 보내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잖아요. 연말 느낌과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요. 네,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지금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되던 모든 강의가 싹 다 100%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뭐 수습하느라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그 교육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뭐 다들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연말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되면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명동이나 어디나 이런 데 나가서 사람들 부대끼는 즐거움도 있고 가서 막 이제 먹고 마시고 송년회 다 취소. 아니 네, 취소도 아니야. 네. 한번 보자는 얘기 자체도 없어. 그래서 아예 서로 조심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당연히 그런 거. 그 우리도 지금 지역마다 그
송년회 있거든요. 각 지부마다 다 진행이 하는데 올해 뭐 다 취소됐어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현장의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일 텐데 올해가 정말 최악이다. 최악이고 내년부터는 좀 이 힘든 시기만 잘 버티셔서 내년에는 조금 보복 소비도 좀 당하시면서 웃고 그럴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자, 뭐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어쨌든 백신도 풀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2월에서 4월 정도에는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막바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지막 기승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요 일 확진자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2020년 각별하게 무탈하시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방역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웃는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연말 준비들 착실하게 잘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